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새벽마다 죽을 끓이고 병원을 오가고 살림을 도맡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아들 거야. 네 건 없어. 그날 밤 저는 캐리어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떠난 아침 밥 냄새가 사라졌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알게 됐죠. 이 집이 누구 덕에 굴러갔는지를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올해 42이에요. 저는 15년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15년이면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생이 되는 시간이죠. 저는 그 긴 시간을 이 집에서 보냈어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15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드실 아침을 준비해야 해요. 죽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약을 챙겨요. 어머니는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드시거든요. 약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국이 좀 짜네. 그게 전부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죠.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다음엔 싱겁게 할게요. 항상 이래요. 잘해도 지적, 못해도 지적이에요. 근데 익숙해졌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무뎌진 거죠. 아침을 치우고 나면 청소를 해요. 시어머니 방, 거실, 화장실, 부엌. 매일 해도 먼지가 쌓여요. 집이 오래됐거든요. 10시쯤 되면 병원에 가요. 시어머니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면 모시고 가고 없는 날에는 약을 타러 가요. 병원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서연 씨, 오늘도 오셨네요. 참 효부시다. 효부래요. 저는 며느리인데요. 근데 다들 효부라고 불러요. 딸처럼 한다고요. 점심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장을 보러 가요. 오후에는 시어머니 말동무를 해드려요.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 남편 어릴 때 이야기요. 저는 100번은 들은 것 같은 이야기를 또 듣죠. 남편 준호는 회사에 가면 밤늦게 들어와요.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죠. 저랑 이야기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건 전부 제 몫이에요. 아들 선우는 올해 20살이에요. 대학생이 됐죠. 아이가 크는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시어머니 밥 차리고 병원 모시고 집 청소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요. 서연아, 너 힘들지 않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괜찮아. 가족이잖아. 근데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지쳐요.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와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거든요. 시어머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며느리는 원래 이래야 해. 내가 젊었을 때는 더 했어. 원래 이래야 한대요. 그 말이 저를 꽁꽁 묶어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하고, 며느리니까 희생해야 하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대요. 저는 뭘까요? 이 집에서 저는 뭘까요? 가끔 밤에 혼자 울어요. 화장실에서 소리 안 나게요. 울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또 똑같아요. 참고 견디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믿었죠. 근데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에요. 무서운 생각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죠. 서연아, 내일 잠깐 얘기 좀 하자.
재산 이야기야. 재산이요?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15년을 완전히 무너뜨릴 이야기일까요? 어떤 말은 칼보다 깊이 베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오라고 하셨죠. 저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앉았어요. 어머니 앞에 서류가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이랑 뭔가 복잡한 종이들이요. 서연아, 이 집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이요. 제가 15년 동안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한 이 집이요. 이 집은 준호 명이야. 알지? 알았어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 이름으로 된 집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당연히 준호 거야. 너한테는 갈 게 없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는 원래 재산 상속 못 받아. 법이 그래. 법이 그렇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잘해. 알았지? 잘하래요. 15년을 잘했는데 앞으로도 잘하래요. 재산은 한 푼도 없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네, 어머니. 그 말만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죠. 물이 콸콸 흘러내렸어요. 눈물처럼요. 15년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났어요. 아팠어도 아픈 척 안 했어요. 병원에서 밤을 샜어요. 명절마다 부엌에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제 건 없대요. 저는 뭐예요? 이 집에서 저는 대체 뭐였을까요? 가족이 아니었어요. 도구였어요. 무료로 쓰는 가정부였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수 있을까? 10년, 20년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요. 옷장을 열었어요. 캐리어를 꺼냈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옷 몇 벌을 넣었어요. 화장품이랑 세면도구도요. 많이 챙기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가져갈 게 별로 없더라고요. 통장이랑 신분증을 챙겼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죠. 제가 관리하던 것들이요. 선우 방문 앞에 섰어요. 아들은 자고 있었죠. 20살이에요. 이제 다 컸어요. 엄마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선우야, 엄마 미안해. 말없이 그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문을 닫았어요. 철컥 소리가 났죠. 그게 15년의 끝이었어요. 저는 걸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이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곧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부엌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다는 것도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죽을 안 끓여도 되고 약을 안 챙겨도 되는 거예요. 자유로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던 것처럼요. 통장 정리, 서류 관리,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제 그 집은 저 없이 돌아가야 해요. 과연 잘 될까요? 며느리가 사라진 아침, 집은 처음으로 고요했어요. 저는 박정임이에요. 올해 72죠.
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이상했어요. 밥 냄새가 안 났거든요. 15년 동안 매일 아침 맡던 냄새가 없었어요. 부엌에 갔어요. 아무도 없었죠. 불도 꺼져 있고 밥솥도 차가웠어요. 서연아?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죠. 방을 열어봤어요. 옷장이 열려 있었어요. 옷이 몇 개 없어진 것 같았죠. 그때 알았어요. 며느리가 떠났다는 걸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말도 없이 가다니. 며느리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곧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올 거라고요. 근데 안 왔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거의 없었죠. 있는 것도 어떻게 데워 먹는지 몰랐어요. 서연이가 항상 해줬으니까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물량을 몰라서 짰죠. 먹다가 울었어요. 배가 고파서 운 건지 서러워서 운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약이 떨어졌어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이요. 서연이가 항상 챙겨줬는데 약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들 준호한테 전화했죠. 엄마, 나 회사야. 바빠. 그게 끝이었어요. 아들도 바쁘대요. 병원 예약도 꼬였어요. 정기 검진이 있었는데 날짜를 놓쳤죠. 서연이가 달력에 표시해두고 챙겨줬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집이 더러워졌어요. 먼지가 쌓이고 설거지가 밀리고 빨래에서 냄새가 났죠. 제가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따라줬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죠. 손자 선우가 가끔 왔어요. 밥을 해주려고 했는데 서툴렀죠. 2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할머니, 엄마 왜 간 거예요? 선우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죠. 왜 갔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알았어요.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서류를 발견했어요. 통장이랑 영수증들이었죠. 서연이가 관리하던 것들이요. 펼쳐봤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병원비, 생활비, 공과금. 전부 서연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나갔어요. 제 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15년 동안 자기 돈을 쓴 거예요. 아들 준호 월급은 어디 갔을까요? 통장을 찾아봤어요. 거의 다 술값이랑 골프비로 나갔더라고요. 이 집은 서연이가 굴리고 있었어요. 밥만 한 게 아니었어요. 돈도 살림도 병원도 전부 다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통장 잔고를 봤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서연이가 떠나면서 자기 통장은 가져간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 돈이니까요. 그제야 무서워졌어요.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병원비는 어떻게 내죠? 밥은 누가 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서연이 연락처 알아? 몰라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어요. 완전히요. 저는 그날 밤 텅 빈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요. 어둠 속에서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죽 끓이던 뒷모습, 병원에서 밤새던 얼굴, 명절에 지친 표정. 그때 저는 뭐라고 했죠? 국이 짜네. 며느리는 원래 그래야 해. 내 건 없어.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으로요. 무릎을 꿇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박정임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이를 찾았어요. 손자 선우가 알려줬죠. 엄마가 작은 원룸에서 산다고요. 떨리는 다리로 그 집 앞에 섰어요. 낡은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요. 15년 동안 지쳐있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멘트 바닥이 딱딱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이제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겠다. 제발 돌아와라. 서연이는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얼른 일으켜 세웠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차갑지는 않았어요. 근데 따뜻하지도 않았죠. 담담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움을 아는 건 잃고 난 뒤가 아니라 지킬 때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칼보다 아팠죠. 맞는 말이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서연이한테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잘한다고 칭찬한 적도 없었죠.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선우도 같이 살기로 했어요. 아이가 엄마 곁에 있고 싶대요. 선우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자마저 떠나는 건가요? 준호 씨한테는 이혼 서류 보냈어요.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냥 끝내려고요. 이혼이래요. 정말 끝인 거예요. 저는 더 매달리고 싶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근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죠. 다리가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요.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왔어요. 얼굴이 안 좋았죠. 엄마, 집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이 집에 대출이 있었어요. 준호가 사업한다고 담보로 잡은 거래요. 저는 몰랐어요. 서연이가 떠나면서 그동안 막아왔던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대요. 며느리가 몰래 갚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집 경매 넘어갈 수도 있대. 경매요? 이 집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게 빚덩어리였어요. 엄마가 나한테 물려줄 거라며.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물려줄 게 빚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준호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죠.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가 봐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진짜로요. 밤이 됐어요. 부엌에 가봤죠. 서연이가 늘 서 있던 자리요. 아무도 없었어요. 밤 냄새도 없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서연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선우랑 밥 먹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아무도 듣는 사람 없으니까요. 며느리를 잃은 게 아니에요. 제가 버린 거예요. 15년 동안 조금씩 매일매일이요. 이제야 알았어요. 고마운 사람한테는 고맙다고 말해야 해요.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대해야 해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텅 빈 부엌에서 서연이의 밥 냄새가 떠올랐어요. 다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죠.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2년 전 교통사고로요. 장례까지 치렀죠. 근데 오늘 재개발 현장에서 폐지 줍는 여자를 봤어요. 아이를 업고 있었죠.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였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백만장자예요. 뭐든 살 수 있죠. 근데 아버지의 자리만큼은 살 수 없었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훈, 올해 45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대기업 회장이고 돈도 많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상해요. 저는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셔요. 이 넓은 집이 왜 이렇게 춥기만 한 걸까요? 2년 전 일이에요. 제 아내 윤정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했죠. 비서가 가져온 서류에는 사망 확인서가 있었어요.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아내와 3살짜리 딸 민서 둘 다요. 그날 저는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안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벌이었나 봐요. 울 자격조차 없었던 거죠.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밥을 굶은 적도 많았죠.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어요. 정희를 만난 건 26살 때였어요. 저는 작은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고 그녀는 옆 건물 식당에서 일했죠. 점심시간마다 그녀가 주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우리는 결혼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월세방 단칸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정희는 항상 웃었거든요. 당신은 꼭 성공할 거야. 나는 알아.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힘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성공했어요. 작은 회사를 차려서 키웠고 그게 대기업이 됐죠. 저는 회장이 됐어요. 꿈에 그리던 자리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성공할수록 집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야근이 많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이랑 있으면 불편했어요.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 시절을 잊고 싶었어요. 정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소박했고 여전히 따뜻했죠.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비서 서미경이 제 곁에 있었어요. 똑똑하고 세련되고 제가 원하는 모습을 갖춘 여자였죠. 저는 그녀에게 끌렸어요. 아내가 있으면서요. 정희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점점 말이 없어졌죠. 웃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정희가 없었어요. 민서도요. 저는 화가 났어요. 어딜 간 거냐고 왜 말도 없이 나갔냐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사모님과 아이가 교통사고로. 저는 그 서류를 읽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장례를 치렀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근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회장이에요. 돈은 더 많아졌죠. 근데 매일 밤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셔요. 왜 이렇게 집이 넓기만 하지? 가끔 혼잣말을 해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정희의 물건은 다 치웠어요. 민서의 장난감도요. 근데 이상해요. 치워도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부엌에서 국 끓이던 뒷모습, 아이를 안고 노래 부르던 목소리. 저는 뭘 잃어버린 걸까요? 아내를 잃었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잃은 걸까요? 내일은 재개발 지역 시찰이 있어요. 비서가 일정을 잡아뒀죠. 저는 아직 몰라요. 내일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아이를 업고 폐지를 줍는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죽은 사람은 자유로워요.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요. 저는 윤정희예요. 올해 38살이죠. 2년 전까지 저는 대기업 회장의 아내였어요. 지금은 폐지를 주우며 살아요. 이상하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편 태훈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세도 밀리고 점심도 못 먹는 날이 많았죠. 저는 식당에서 일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국밥을 하나 더 퍼줬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사랑했어요. 진짜로요.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했어요. 태훈이는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정희야, 꼭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저는 좋은 집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태훈이가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죠. 저는 기뻤어요. 그 사람이 원하던 거였으니까요. 근데 태훈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를 볼 때 예전 같지 않았죠.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옷을 보는 것처럼요. 집에 점점 안 들어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죠. 저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러다 알게 됐어요. 비서 서미경이라는 여자요. 둘이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레스토랑에서요. 태훈이가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하던 것처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울지 않았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민서가요. 저는 참았어요. 아이를 위해서요. 이혼하면 아이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 아이도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와 민서는 짐이구나.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구나. 며칠 후 서미경이 저한테 왔어요.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조용히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협박이었어요. 대놓고 하는 협박이요. 저는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민서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도망치자.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자. 근데 그냥 사라지면 찾아올 거예요. 재벌의 힘으로 어디든 찾아내겠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은 찾지 않아. 저는 제 죽음을 꾸몄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했죠.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서류를 만들고 흔적을 지우고 저와 민서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쉽지 않았어요. 모든 걸 버려야 했거든요. 이름도 과거도 추억도요. 근데 민서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요. 거기서 폐지를 주우며 살기 시작했죠.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차가운 시선도 협박도 없었죠. 민서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빠가 누군지 묻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해 줄 생각도 없었고요. 당신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가끔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태훈이는 듣지 못하겠지만요. 2년이 지났어요. 오늘도 저는 민서를 업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재개발 지역이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때 검은색 고급차가 멈췄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태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못 보고 지나가길 빌었죠. 근데 발소리가 멈췄어요. 바로 제 앞에서요.
죽은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강태훈이에요. 방금 전까지 재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있었죠. 비서가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일정이었거든요. 그때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옷을 입고 아이를 업고 폐지를 줍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뒷모습이요. 어깨 기울기, 머리카락 묶은 모양, 아이를 업은 자세. 전부 다 정의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정의는 2년 전에 죽었어. 장례도 치렀잖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근데 몸이 먼저 움직였죠. 그 여자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세상이 멈췄어요. 정이었어요. 2년 전 죽었다던 제 아내 윤정이가 거기 서 있었어요. 살아서요. 숨을 쉬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냥 서 있기만 했죠. 정이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정이야?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더니 폐지를 든 채 걸어갔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민서였어요. 제 딸 민서요. 2년 전에는 돌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3살이 됐네요. 눈이 저를 닮았어요. 코도요. 분명히 제 딸이에요. 저는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못 울었는데 그날 저는 펑펑 울었어요. 비서가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재벌 회장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이상했겠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살아있었어. 정의가 살아있었어. 민서도 살아있었어. 기뻐해야 할까요? 근데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팠어요. 왜 도망쳤을까요? 왜 죽은 척 했을까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왜 사라졌을까요? 아니, 저는 알고 있었어요. 대답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죠.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외도를 했어요. 아내를 무시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가족보다 회사가 중요했어요. 정의는 그런 저한테서 도망친 거예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늦게야 깨달았어요. 제가 잃어버린 게 뭔지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냥 차 안에 앉아 있었죠. 정의가 폐지를 줍던 그 골목 근처에서요. 새벽이 됐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생각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해야 할까? 아니면 날 버려줘서 고마워해야 할까? 둘 다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미안했어요. 너무 늦게 미안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비서를 불렀어요. 정의 찾아. 지금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다 알아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보고서가 왔어요. 정의는 이 근처 쪽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민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요. 재벌 회장의 아내가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제 딸이 쪽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다 버리겠다고요. 회사도 돈도 전부요. 정의한테 용서를 빌겠다고요. 근데 과연 정의가 저를 받아줄까요?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요. 저는 두려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서웠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영영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가야 해요. 안 가면 평생 후회할 테니까요.
내일 저는 정희를 찾아갈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빌 거예요. 어떤 용서는 영영 오지 않아요. 저는 정희가 사는 쪽방 앞에 서 있었어요. 좁은 골목이었죠.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제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문이 열렸어요. 정희가 서 있었어요. 뒤에서 민서가 고개를 내밀었죠. 엄마, 누구야? 민서가 물었어요.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제 딸이 저를 몰라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당연한 거죠. 이 아이한테 저는 아빠가 아니었으니까요. 정희가 민서를 뒤로 숨기며 말했어요. 민서야, 방에 들어가 있어. 아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정희만 남았죠.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2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 묵혀둔 눈물이었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예전에 따뜻하게 웃던 그 눈이 아니었죠. 다 줄게. 회사도 돈도 전부 다. 다시 시작하자. 제발. 저는 애원했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애원이었죠.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훈 씨. 씨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여보라고 당신이라고 불렀는데요. 2년 전에 저는 죽었어요. 윤정희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하지 않았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저를 죽였어요. 무관심으로, 외면으로, 배신으로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죽어갔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민서를 지키려고 완전히 죽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죠. 저는 무릎 꿇은 채 떨고 있었어요. 돌아가세요.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의 얼굴을 봤죠. 한때 사랑했던 얼굴이에요.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된 얼굴이에요. 민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안아볼 수 없을까? 간신히 그 말을 꺼냈어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아이는 아빠 없이 자랐어요. 아빠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정희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정희가 멈췄어요.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태훈 씨, 아버지의 자리는 기다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정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버지의 자리. 저는 그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어요. 민서가 태어났을 때도 첫 걸음마를 뗐을 때도 저는 회사에 있었죠. 지금 와서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2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늦었던 거예요. 해가 저물었어요. 골목이 어두워졌죠. 저는 겨우 일어났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고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타기 싫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한참을 걸었죠. 저는 백만장자예요. 돈이 많아요.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죠. 근데 아버지의 자리는 살 수 없었어요.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며칠 후 정희가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 혼자가 됐어요.
넓은 집에 돌아왔어요. 여전히 춥더라고요. 아니,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정희와 민서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아마 저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겠죠. 저는 오늘도 혼자 술을 마셔요. 아버지가 되지 못한 남자로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